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고용 쇼크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1월 실업자 122만 명, 19년 만에 최악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일자리가 줄줄이 빠졌던 지난 2000년 실업자 123만 2천 명 기록 이후에 최악의 지표입니다. 실업률은 4.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때때로 통계는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신년벽도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 명이 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통계는 최악입니다. 단순 지표로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진국인데 경제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는 것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인 15만 명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채용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글쎄요.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고용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1월 고용 동향이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었고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그래서 불거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들은 어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전화 한 통에 5억 달러다. 그들이 누구냐는 글쎄 거죠. 말이에요. 예, 전화 또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수치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하여튼 양국 간 합의 내용은 분명하다. 합의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1년 뒤 방위비 인상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년 뒤 방위비 인상을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1년 플러스 1년 조항이 좀 있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2년 정도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청와대 쪽은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미국하고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전혀 근거 없이 저렇게, 그러니까 자가 발전해서 과연 한 발언이겠느냐. 그런 네네. 관점에서 지금 이면 합의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사실은 이 방위비 협상이 5년 주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1년 단위로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올해 이제 인상해 준 게 우리 국방비 인상률 예. 8.2% 반영한 네네. 거라고 본다면 앞으로 우리가 국방비 인상하는 거에 따라서 함께 이렇게 계속 인상을 해 준다라고 전제한다면 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뭐 한 5천억 이상 오를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뭔가 있었는지. 뭐 관련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이면 합의는 없었다. 그리고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한 바 없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더 네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뭐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에 다니는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임명을 해서 국회 출입증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편의를 이제 제공한 건데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났고, 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로비 활동 업무를 주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요. 대관 업무라 그러죠. 네네. 예. 이거 이제 결국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 아니냐. 예, 공직자 윤리법에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이거 역시 어긴 거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예.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할 때 잠시 함께 근무했던 여성이라 그래요. 네. 그 여성하고 아마 영화관을 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그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네. 뭐 김 의원은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곧바로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오히려 내가 당했다. 라면서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맞고소했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네네. 함께 영화관에 간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네요. 예. 이런 속에 어제 그 자유한국당이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5.18 그 망언 논란을 짚고 있는 새 의원 징계 여부 논의했는데 결론 내리지 못했고요. 오늘 다시 또 소집을 한다 그럽니다. 네네. 뭐 지금쯤 열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침 일찍 여는 거던데요. 네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입법보조원이라는 것은 무급이죠. 뭐 예. 월급을 받고 이런 그 국회 보좌관 뭐 비서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인턴십도 있고 한데요. 이것도 일종의 인턴십이긴 한데 예, 무급으로 그냥 이제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는 네네. 사람들. 다만 급여는 주지 않지만 이제 출입증은 발급해서 출입의 편의는 제공해 준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이야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다 보니 네네. 그 특히 이제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부산 지역 경제인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이거 우리 쪽에 주는 거 확실한가 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언급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달 말 부산, 울산, 경남 3개 광역단체 차원의 자체 검증 결과가 나오는 거로 안다. 만약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 뭐 약간 좀 중립적인 발언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쪽 지역에서는 뭐 일단 좀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방향을 정해두고 한 말이 아니다. 결정을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다라고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던 사안을 지금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과거처럼 그 가덕도 그쪽으로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그 해석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베트남 외교장관이 이제 북한 인사들 뭐 리용호 외무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북미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과연 이 베트남 외교장관이 이렇게 북한으로 간 거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뭐 의견 교환을 좀 상당히 진행을 했고 견해 일치를 봤다라고 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견해 일치가 과연 뭐냐? 예.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뭐 국빈 방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이제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아하. 예전에 김일성 전 추석이 2차례 베트남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방문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욱더 눈길을 끕니다. 국빈 방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손자가 이제 방문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호치민과 김일성이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하는 그런 화면이 그냥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좀 보여지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소식인데 이게 수입 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미 라돈 침대 파동을 한 차례 겪지 네네. 않았습니까? 지난해. 그런데 이번엔 이제 실리 침대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된 거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래서 어제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리 코리아 컴퍼니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이제 판매한 침대 6종이라 그러고요. 이번 모델에서도 지난해 그 논란이 된 그 대진 침대에서 그 사용한 모나자이트. 네네. 예, 그 원료가 이제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2개 모델에 대해서도 자체 또 회수하겠다라고 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좀 미심쩍은 그런 또 제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해 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실리 침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걸 좀 제대로 좀 검증을 했더라면 예,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 그런 또 약간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한국당이 어제 당 윤리위를 열고 징계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로 결정을 미룬 상태이죠. 정치권 현안을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네. 잘 뵈시지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근황이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네네. 책도 보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최근에 전국 현황을 좀 바라다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당 차원에서 어제 그 한국당이 새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했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네, 지금요, 그 자유한국당이 좀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한 당권 주자, 즉 대표가 될 거라는 전망도 그런 경향과 좀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명하는 게 진통이 많이 있고 제명하든 못하든 한국당이 상당히 수렁에 빠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이런 상황 같으면 제명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죠. 네네. 네, 제명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네네. 김병준 위원장이 일종의 그 셀프 징계 요청을 했어요. 본인의 책임도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자기 표현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이 크다고 느끼면은 대표직을 놓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퇴를 반려하든가 그러면 되는 건데. 네네. 그 정당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당 윤리위에 부탁하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요? 저는 이런 것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직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네. 스스로 뭐 본회를 징계위에 회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게 좀 우스운 거죠. 그게 당 대표 되면은 대표 자리라는 것은 특히 그 자리로 내려놓으면서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갖다가 윤리위에 당 대표는 물러가라 그러겠습니까? 당 대표 징계하는 것도 이렇게 우습잖아요. 네네.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당 이번 그 새 의원에 관련된 사안을 놓고 사실상 한국당 지도부도 논란을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 여지를 좀 남겨놨고요. 그러다가 희생자에게 아픔 줬다면은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다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것도요. 그 표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이 있냐 없냐 문제는 그 해석이나 평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 사실 문제 아닙니까요? 예. 근데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하고 해석 문제를 전혀 완전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논란이 커지니까 유감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국어 표현에 의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할 경우는 상대방의 잘못, 자기한테 상대방의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네네.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는 게 유감을 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은 대국민 메시지가 될 것 같으면은 또 네네. 5.18 관련자 특히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대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예.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하면은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말했어야죠. 사과의 뜻을 표명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유감이라는 단어가 그 콘텍스트에 맞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베가 문희상 의장에게 당신의 한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를 하면서 사과를 하시오 이런 식의 순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표현하고 사과하고 다르죠. 네네. 그거는 자기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일본이 네네.
일반의 어떤 강요가 그 위안부 말이죠. 그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심각한 유감의 표시를 전달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건데 그거 갖다가 이번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여기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그 일반 국민 또는 또 및 그리고 광주 시민 거기에다가 표현하는 건데 예. 거기다 표현하다 그러면은 특히 희생자들한테 유가족들한테는 아픔을 주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야죠. 네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단어 선택, 그 용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당이 이번 사태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저 국회에서 보면 말이죠. 최근에 몇 달이나 될까 한 6개월 볼 것 같으면요. 의원이 한 행사 중에서 청중이 많은 행사가 대체로 얘기해서 한국당 행사가 많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태극기 성향의 청중들이 대거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잦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이제 현재로서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에 때문에 한국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또 요새 이른바 좀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하는 유튜브 같은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때니까 이제 국회나 한국당 내에서 마치 이제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주주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정책의 문제나 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하는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게 말하자면 우리말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못 지키고 그냥 어떤 자신감이 너무 넘쳐 흘렀는지 이번에 이건 차원의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우파 포퓰리즘에 함몰돼 버린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거기에 함몰됐다기보다 거기 그런 포퓰리즘을 갖다가 이렇게 떨쳐버리기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이제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다수 의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절대 다수 의원은. 그러나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노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저렇게 나가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런 분위기에서 당주도부를 구성해봤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되면은 총선 앞두고 나서는 또 무슨 비대임 말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죠. 네네. 제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당 의원이 지금 113명이나 되는데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당 내에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기명 추견이니까 본회의에 일단 상정만 되면은 저는 비교적 근소한 표차라도 제명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일단 본회의만 올라오면은 저는 제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의원께서는 법학자이시기도 하신데요. 5.18 왜곡 처벌법 추진과 관련된 의견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요, 그건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게 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그것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 뭐 벨기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게 이제 유태인에서 희생이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저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부정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 분명하게 있고 또 프랑스와 독일에는 뭐 특정 그 인구에 대한 저주 또는 휴머니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치 부활의 방지에 초점이 있죠.
근데 또 한편에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좀 진보적인 학자들, 예. 이름 뭐라 그러면 알 수 있는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이 오히려 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그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그 사회가 여론을 통해서 자정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은 구성 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유사한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요? 네네. 그런 것도 다 국회 법으로 부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건지 형평성의 문제 등등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의 문제를 가기 전에 일단은 우리 사회가 자정을 통해서 이런 일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께서는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지내시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지금 현재 한국당이 대표로 나서고 있는 주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드롭한 상태에서 황교안 대 오세훈 양자 대결로 좁혀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네네. 당대표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누가 대표를 되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요, 돼야 한다고 뭐 말하기도 어렵고 현재의 상황을 보게 때는 현재의 그 한국당의 어떤 분위기로서는 내년 총선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번에 그 대표를 선정하더라도 과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과거 복구 같으면요. 총선 앞두고서 한 3개월, 100일 앞두고 또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저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총선 네네. 앞두고 한국당과의 보수통합 또는 최근에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는요,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게 의견을 모으기 어렵고, 지난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도 그건 무리해서 결국은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당대당 통합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금년 연말쯤 가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뭔가 좀 변화의 출발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승민, 안철수 두 전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바른미래당을 탄생시킨 합당이 사실상 완전한 실패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큰 역할을 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미 무리하게 합당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불행하게 만들었죠. 호남의원대로 다시 나오려고 그러고 또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도 사실상 당에서 멀어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해서 합당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를 만든 거죠. 무리한 합당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러서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사실상 물러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두 사람이 다시 앞에 나와서 오는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5.18 망언 발언 둘러싼 논란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유공자 명단 공개 문제이죠.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그러니까 운동 부상자회 회장을 연결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출발! 모든 뉴스가 출발하는 곳. 새아침, 희망의 새아침을 여는 곳.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함께 멋진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5.18 망원 논란이 거세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작년 말 기준으로요, 5.18 민주유공자 수가 4,415명이다. 뭐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요, 많은 그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김우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우식 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뭐 국회에 가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네,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하고 네네. 또 국회에서 재변 처분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예. 사실이 아닌 망언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애국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제명 촉구까지 하셨는데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어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견이 있었다고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예상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쉽게 되겠느냐. 어제 이제 김병준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과도 하시고. 네네. 했는데 이제 한국당 의원 속에서 거기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거기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오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계속 서울에 계시나요? 오늘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렇습니까? 네, 상황을 봐서 또 올라가기도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재 세 의원을 조금 전에 뭐 제명 촉구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것이 뭐 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하고 여당하고 합해도 야당하고 합해도 숫자가 모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당 내에도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겠느냐. 네네. 그분들은 그 뜻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다. 기대를 해봅니다. 예. 유공자 명단 공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하셨고요. 자, 네네.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명단을 공개돼 있습니다. 네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5.18 기념문화센터에 오면은, 벽에도 돌에다 새겨놨습니다. 이런 4천여 명 이상을 다 우리 전체 5.18 유공자 명단을 이미 새겨놨습니다. 네네. 네.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나 법적으로 이제 보훈처에서 명계 공개를 하라.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는 명단 공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법상으로 보면요. 해당 정보에 네. 포함된 성명, 주민등록 번호, 뭐 이 같은 개인의 사항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면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사안 때문에 보훈처에서 이것을 그냥 덜컥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확산될 경우에 지금 유공자회, 현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라고 지금 명칭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정부에서 뭐 공개하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미 우리 유공자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뭐 내가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그랬는데 네네. 공개되어 있는 거고 공개되어 있는 걸 또 공개하는 얘기는 얘기 안 되는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미 5.18 기념문화재단에 가면은 그냥 거기에 공개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네. 모두 그 말씀하신 명단이 4,000명 말씀하시는데. 네, 4,000명이 좀 넘습니다. 네, 전체 명단이 다 있습니다. 네. 네. 보훈처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공개 자체가 위법적이다 이런 그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위법적이다는 이유로 해서 굳이 공개 못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정부에서는 어렵겠죠. 네네. 정부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는데 우리는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예. 주로 그 유공자 분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벌써 39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90년대에 보상이라 피고 좀 했는데, 그때는 뭐, 근로자들 최저임금 수준도 아닌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또 부상 정도에 따라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연령에 따라서 55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은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세금을 축낸다고 그러고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한 달에 1년에 한 푼도 지원이 안 돼요. 지금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뭘 세금을 축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유공자들에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때 보상 준다는 얘기 그 얘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유공자들은 다 있는데 네네. 우리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거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10원도 지원 안 해줘요. 네. 아니 지금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관련해서 해당 법에 의거해서 그때 당시에 피해를 봤던 분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됐고 이후에 연봉의 형태로서 지급이 되어 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차원의 자녀들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자녀들 취업에 좀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람이 이제 지금 38년, 4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편이죠. 네. 그리고 뭐 일시불로 주고 얘는 그거는 뭐 돈 10원도 안 줍니다. 그런데 네네. 자꾸 오해가 생겨서 그러는 거지. 뭐 한 달에 얼마나 지원한다고 말하는데 한 10원도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자꾸 오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변명도 해주고 얘기를 확실히 밝혀줘야 되는데 네네. 아무 말 안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단체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단체 10원 지원 안 받습니다. 우리 해외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네. 유공자 그리고 그 유공자들에게는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 없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뭐가 좀 서로 이제 잘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것은? 부분이 아니고 네네. 전혀 지원이 없는 거고 다른 유공자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들은 유공자는 무슨 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호국이나 뭐 참전용사들이나 이런 분들 또 월남에 가서 호역제 환자들 네네. 이런 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있죠.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5.18 유공자만 4.19도 다 돼요. 근데 우리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그럼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전혀 우리는 안 됩니다. 네.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2명이 지금 임명을 거부를 했어요. 청와대 쪽에서는요. 이 부분 진상조사위가 출범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신지요? 네, 참 답답하죠. 작년 9월 14일까지 위원을 추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4개월 넘은 후에 추천을 하면서 그 결격 사유가 있는 자격이 미달된 분들을 추천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의 성격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문제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자격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추천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참 추천을 해서 빨리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면은 시급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될 사안이 어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네, 많은 사람이 참 계엄거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누가 그 발포 명령을 했는데 최초 발포 명령자를 밝혔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헬기가 이제 사실상 기총소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밝혀졌으면 좋겠고. 네네. 또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한 분들이 행불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다가 매장을 했는지 그 부분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또 저희들 입장에는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정말로 북한군이 그때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이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청문회 할 때, 육군본부에서 80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작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자기들이 이제, 자위권 발동이다, 또 폭동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작을 했었는데, 그 속에도 북한군이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고, 또, 3,000여 명이 연행돼서 구금이 됐었는데 그 속에도 한 사람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죽은 사람 167명이 그때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속에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부상자가 한 2,000명 되는데 그쪽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북한군이 왔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북한군이 그렇게 왔다 하면은 그때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이고 또 중앙정보부장 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이 그때는 그것도 없었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몰랐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네네. 국가 방위를 그 정도로 했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회장님 그 하시는 일정이 오늘도 또 계속 그 연관되어 있는 일정이 진행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회장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런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김우식 회장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우식 회장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나눴던 대화 가운데에서요, 그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부분은 말이죠. 저희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5.18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8시 뉴스를 듣고 3부에서 뵙도록 하죠.